문제 3번 갈게요. 자, 다음은 유전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다운증후군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운증후군 A급 잡아주셔야 됩니다. 자, 원인과 일반적인 증상 5가지 이상을 쓰시오. 이 염색체 이상이죠. 특징적인 염색체 이상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자, 다운증후군은 특징적인 외형을 보이게 돼요. 우리가 외형을 보고서 다운증후군일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외형이 너무너무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자, 다운증후군은 염색체 21번이 하나 더 존재하게 됩니다. 원래 짝을 맞추고 존재하게 되잖아요. 근데 21번이 3개예요. 그래서 3염색체성 21증후군이라고 얘기합니다. 특징적인 외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죠. 어떤 모습? 안내각 최피, 손이 네모나고 손바닥에 원선이라고 하는 가로주름이 있고 작은 입과 긴 혀, 그래서 입이 꽉 찬 것처럼 느껴지는 입천장이 높이 굽어있고 근육 허약과 긴장감 퇴, 눈꺼풀 라인이 비스듬하고 눈이 위로 올라가 있고 엄지발가락과 검지발가락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2번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뒷글, 리을에 해당하는 유전질환의 명칭을 차례 들어주시오. 총 염색체가 몇 개 있어야 돼요? 46개 있어야 되죠. 44개의 상염색체와 2개의 성염색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XX는 여성을 결정하게 되고 XY는 남성을 결정하게 돼요. 남성을 결정하는 것은 Y예요. 그럼 봅시다. 46개의 XX나 XY가 있어야 되는데 45개의 X0예요. 한 개가 부족한 거죠. Y가 있어요? 없어요? Y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이기는 한데 XX가 아니잖아요. XX가 정상인데 지금 X0이에요. X가 2개 있어야 되는데 X가 1개예요. 표현형은 여성이지만 여성성도 감소되어 있다는 거죠. 난소의 미성수, 작은 키, 에스트로겐의 감소, 불임, 성적 발달, 지연, 익상경, 낮은 뒷목 둘레선, 신생아 림프 수종, 짧은 네 번째 중수골, 방패 모양의 가슴의 유두가 차지하는 부분이 넓고 태아낭 중 정상적인 인지 발달을 가지고 있는. 얘를 뭐라고 해요? 여성성은 가지고 있지만 그 기능이 감소되어 있는 것. 얘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엔 봅시다. 46개의 XX 또는 XY여야 하는데 지금 X 하나가 더 붙어서 47개가 됐어요. XXY라고 되어 있습니다. Y가 붙었기 때문에 표현형은 남성형이에요. 그런데 지금 X가 하나 더 갖다 붙어 있죠. 그래서 여성의 그런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안드로겐의 생산 감소로 작은 고환, 불임, 잘 발달된 성기, 희박한 머리카락, 여성형의 치모의 분포, 크고 긴 다리, 여성형 유방, 사춘기의 변성기가 없음.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자,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고 살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가 안 생겨서 검사를 해보니 클라인펠터 증후군이었다. 이런 경우가 종종 가다가 한 번씩 있죠. 47번이에요. 47개예요. 47개의 XY 또는 XX입니다. 아, 그러니까 어떤 성염색체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지금 한 개가 더 많죠. 13번 염색체가 한 개가 더 많은 거예요. 구순, 구계열, 귀의 기형, 소안구증, 다지증, 눈의 결손, 심장 결손, 정신지체, 조기 사망을 가지고 있는 유전질환. 얘를 파타오 증후군. 47개예요. 18번이 한 개 더 많은 거죠. 귀의 기형, 소화증, 절구형 발목,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의 겹침, 후두의 돌출, 양앙경리증, 성장지연, 조기 사망, 정신지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염색체 질환, 유전질환을 우리는 에드워드 증후군이라고 얘기해요. 특징들 꼭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제 4번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신생아에게 나타날 수 있는 신경계 질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내용 한 가지 찾아야 되고요. A를 위한 간호중지 두 가지 얘기해야 되고요. B를 위한 체의, 괄호 안에 기억에 해당하는 내용, C를 검진하는 방법과 양성소견, D의 양성소견과 발생기전, E의 체의에 대해서 각각 쓰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분 척추 얘기하셔야 됩니다. 신경관 결함의 하나로 척추와 신경관의 골폐쇄 부전을 특징으로 합니다. 수술 전 간호, 낭포가 손상되는 것을 방지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뭘 할 수 있나? 보기로 눕혀주자. 지금 여기에 낭포가 있단 말이에요. 똑바로 눕힌다는 것은 낭포를 터뜨리겠다는 거죠. 절대적인 보기입니다. 자, 보기로 눕히고 둥부를 약간 구부린 체위로 측면을 지지해서 대퇴관절 탈구를 방지한다. 기저귀 채우지 않습니다. 바닥에 패드를 깔아주고 자주 교환하고 건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자, 감염 방지 무조건이에요. 척추와 신경관의 골폐쇄 부전이에요. 감염 방지 필요합니다. 둔부를 매일 공기 중에 노출시키고 낭주에 기저귀나 패드가 닿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얘가 감염시킬 수 있으니까. 자, 척수 수막류를 외과적으로 봉합하기 전에는 결손 부위에 무균적인 드레싱을 해서 건조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자, 외과적으로 봉합하기 전에 결손 부위에 무균적 드레싱을 하는 거 좋아요. 감염 방지도 하고. 근데 얘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거? 이건 아니라는 거죠. 자, 보세요. 결손 부위에 무균적이고 수분성의 비부착성 드레싱을 해줌으로써 건조되지 않게 유지해야 됩니다. 수술 후 간호. 뇌척수압을 유지하고 수술 부위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 척추보다 머리를 낮춰서 보기를 취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염 예방해야겠죠. 뇌수종입니다. 뇌수종. 이 명칭만 봐도 우리가 느낌이 와요. 뭐의 생성순환 흡수의 불균형일까요? 뇌 척수액입니다. 자, 비정상적으로 뇌 척수액이 축적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어떤 질환과 관련해서 징후가 나온다면 얘는 반드시 연결시키고 기억해야 되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자, 그래서 막힌 징후, 일몰 징후 나옵니다. 막힌 징후라고 하는 것은 두부를 타진했을 때 뇌에 뇌척수액이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거 타진했을 때 둔탁한 소리, 깨진 항아리 소리가 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일몰징후 나타날 수 있어요. 전두골 융기와 눈이 움푹 들어가고 눈이 아래로 전이돼서 공막이 동공 위로 보인다. 눈이 이렇게 있잖아요. 보통 사람들 경우에는 동공이 이렇게 있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막이 보입니다. 발생기 전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일어납니다. 자, 두개골이 있죠. 뇌조직이 있고요, 혈관이 있고요, CSF가 있어요. 이 셋 중에 세 개가 균형을 맞추고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뭔가 하나가 늘어나. 얘는 폐쇄적 공간이야. 두개골에 의한 폐쇄적 공간이야. 그러면 당연히 ICP 상승하죠. 두개 내압 상승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징후가 됩니다. 자, 수술 전후 간호. 수술 전의 체위, 수술 후의 체위. 수술 전에 두개 내압이 상승되어 있으니 당연히 침대에 머리를 올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후 24시간 동안 머리를 상승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고 베개 없이 평평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요 자세를 취해주셔야 돼요. 문제 5번입니다. 자, 고관절 형성장애 A급이에요. 고관절 형성이 무조건요. 태아기, 영아기, 아동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고관절의 비정상적인 발달장애와 관련된 일련의 질환을 서술하는 용어입니다. 자, 다음은 고관절 형성장애를 진단하는 기준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밑줄 친 A, B에 대해 설명하시오.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검사의 명칭을 차례대로 쓰시오. 디귿에 대해서 쓰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대퇴 내측 피부 주름이 비대칭입니다. 그림과 같이 엮어서 보셔야 됩니다. 둔부 주름이 비대칭적인데 어떻게 보여야 돼요? 환측 두부 주름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딱딱한 바닥에 아기를 부드럽게 이완된 상태에서 똑바로 눕힌 다음 검사자는 아기 다리를 마주한다. 골반을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려 90도로 만들고 검사자는 가운데 손가락으로 대전자부를 엄지손가락은 대퇴부의 안쪽으로 넣어서 소전자를 반대로 잡는다. 그리고 대전자부를 내측으로 밀어 올리면서 외전시키면 대퇴골 두부가 관골구 안에서 앞쪽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니까 탈골되어 있는, 빠져있는 이를 밀어 넣어요. 그래서 원래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끼워 넣었을 때 끼워 넣는 느낌이 들어. 그럼 얘를 올토라니 검사라고 하죠. 반대예요. 아동을 눕히고 고관절과 슬관절을 90도로 굴곡시키고 엄지를 소전자 부위에 위치한 다음 후 외방으로 밀어요. 이랬을 때 대퇴골 두부가 탈골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 있던 걸 탈골시켰을 때 얘를 발로 검사라고 얘기할 거예요. 앨리스 지문. 아동을 눕히고 무릎 세우면 무릎의 높이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한 측의 높이가 더 낮아요. 트렌들렌버그 지금 아동이 의자나 지지대 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한쪽 다리로 서 있다가 의심되는 고관절 쪽으로 체중을 옮기게 되면 골반이 정상적인 고관절보다 아래쪽으로 기울어지는 것. 이상한 걸음걸이, 단측일 때 절름, 양측성일 때 오리걸음, 관절 피스톤 징후. 다리를 편 상태에서 허벅지를 아동의 머리 쪽으로 올렸다가 다리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기면 엉덩이 쪽에서 대퇴골두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이 느껴진다. 이거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림이랑 같이 묶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6번. 다음은 신생아 저하구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데요. 첫 번째 임신에서 밑줄 친 A가 나타난 이유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신생아 저하구증. 어머니가 RH 음성이고 영아가 RH 양성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음성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엄마가 음성인데 자녀가 양성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분만시 태아에 요거 포인트 잡으셔야 되죠. 첫임신이라는 거. 분만시 태아에 RH 양성 적혈구가 모체 순환에 유입되게 되면 이 감작 과정을 통해서 모체에서는 RH 항체가 형성됩니다. 지금 엄마 음성이에요. 얘 양성이에요. 분만할 때 이 RH 양성 혈액이 들어오면서 항체를 형성해내는 겁니다. 첫 번째 임신에서는 동족 면역 과정이 RH 양성인 태아에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거예요.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왜? RH 항원에 대한 초기 감작이 진통 시작 전에 거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지 뱃속에 있을 때는 감작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항체를 형성할 일이 없어요. 자, 이후 RH 양성인 태아를 임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둘째를 임신했을 때 얘도 RH 양성이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첫째 때는 항체가 없었어. 근데 첫째가 태어나면서 항체가 생겨났어. 둘째 때 얘가 RH 양성이야. 엄마 몸에는 이미 항체가 있어. 그러면 얘를, 이 태아를 항원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RH 양성 혈액세포에 대해 형성된 모체의 항체가 태아의 순환으로 들어와서 태아의 적혈구를 공격하고 파괴할 거란 얘기죠. 첫째, 분만 시에 항체 생겨. 둘째 임신했어. 얘가 RH 양성이야. 이 양성에 대한 항체를 엄마가 가지고 있어. 그러면 태아 순환하면서 얘를 항원으로 인식할 거니까 공격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첫째 임신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둘째 임신에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자궁에서 시작되는 용혈 진행을 보상하기 위해 태아의 적혈구 조혈 과정은 급속하게 진행되게 되고 미성숙한 적혈구가 태아 순환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태아 순환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태아의
적혈구가 공격받아서 용혈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럼 태아 입장에서는 적혈구가 부족합니다. 적혈구가 부족하니까 적혈구를 많이 만들어내려고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만들어내는 적혈구가 항상 정상적인 것은 아니란 얘기죠. 미성숙한 적혈구가 나타날 겁니다. 이걸 우리는 태아 적혈 모구증이라고 얘기해요. 태아는 사전될 수 있거나 또는 심한 호흡 곤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엄마가 항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RH 면역글로불린을 투여하거나 초음파를 통한 동종 면역 반응에 대한 조기 발견, 그리고 태아에게 교환 수혈, 피를 싹 바꿔주는 거죠. 고영약에 아이브 이뮤노글로불린 G를 투여하는 것 같은 치료로 태아의 예후가 놀랍게 향상될 수 있습니다. 교환 수혈을 통해서. 자, 세 번째 챕터입니다. 영아와 가족 중심의 간호예요.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영아에서 우리가 특징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보울비 이론에 근거한 애착의 4단계입니다. 이 애착 4단계 이 표 그대로가 기출된 바가 있어요. 괄호 안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 디귿과 리을에 해당하는 특성을 각각 두 가지 쓰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울비가 얘기하는 4단계. 첫 번째 단계는 붙잡기, 미소 짓기, 울기, 눈 응시하기 등 다양한 신호체계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과 가까운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애착이 형성된 건 아니에요. 애착 전 단계. 자, 애착 형성 단계의 특징 두 가지. 친숙한 사람과 낯선 사람에게 다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구분을 한다는 얘기예요. 낯선 얼굴과 친숙한 얼굴을 구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불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양육자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게 돼요. 애착 형성 단계. 3단계, 이미 애착이 형성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합니다. 따라서 애착 대상이 떠나면 분리불안을 보이게 돼요. 이 단계를 명백한 애착 단계라고 합니다. 4단계, 목표 수정 동반자 관계 단계로서 정신적 표상과 언어 발달로 인해 이미 애착을 형성한 사람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어 분리불안이 감소된다. 엄마가 지금은 내 앞에 없지만 다시 엄마가 나를 데리러 올 거라는 것을 알아요. 양육자와 협상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하고자 한다. 4번째 단계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형성하고 친숙한 사람과 비친숙한 사람을 구별하지만 분리불안이 일어나지 않고 분리불안 일으킬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요.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분리불안이 감소될 수 있고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의 행동을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보울비가 얘기하는 애착의 4단계입니다. 자, 문제 2번 얘기할게요. 영화의 역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자, 밑줄 친 A를 시작하는 시기, 밑줄 친 B를 피해하는 이유와 대안. 고형식이 언제 시작해요? 이유식은 언제 시작하는지 묻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유식은 5에서 6개월경에 시작해야 돼요. 치아 건강, 계속 젖병을 빨리거나 침대에서 젖병을 주는 것, 특히 생후 6개월 전에 젖병에 과일 주스를 넣어주는 등 치아 건강에 나쁜 것은 피해야 한다. 왜? 그 이유와 대안을 쓰라고 얘기했어요. 기출된 바가 있는 부분. 왜냐면 에나멜 부식과 유아충치, 젖병충치, 젖병치아 우식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나멜 부식과 유아충치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젖병에 주스 대신에 뭘 넣어주라고요? 물을 넣어주라고요. 요거까지 기출된 바가 있어요. 자, 유치가 나기 시작하면 구강청결을 시작해야 됩니다. 자, 4번째 챕터입니다. 유아와 학년전기 가족 중심 간호예요. 유아와 학년전기의 특징들을 이해하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1번이에요. 다음은 유아의 성장 발달에 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밑줄 친 A, 괄호 안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 리을에 해당하는 방어 기제의 명칭과 그 개념, 밑줄 친 B씨의 사정 내용을 3가지 이상, 그리고 D를 3가지 이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유아의 성장 발달.
일단 유아의 놀이부터 얘기를 하자. 유아의 놀이의 기능은 주변 환경을 탐험함으로써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고 놀이의 가장 큰 기능입니다. 물건에 대해서 배우고 문제 해결하고 상상놀이를 역할해 봄으로써 사회성이 발달되고 유아의 특징적인 놀이가 평행놀이라고 했어요. 평행놀이에 대해서 써볼래? 라고 얘기합니다. 자, 혼자 놀기는 하지만 다른 아동이 함께 있는 사이에서 이루어집니다. 각자 옆에서 놀지만 다른 아동과 어울려서 노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만 같이 노는 것은 아니에요.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같이 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평행놀이라고 얘기해요. 자, 유아의 성격 성장 발달과 관련된 문제. 유아의 가장 큰 발달 과업은 이 배변 훈련이죠. 항문과 요도 관략근을 수의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이 걷고 난 후 언제 완성됩니까? 요도 관략근, 항문 관략근을 수의적으로 조절해야 배변 훈련도 가능해지죠.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겁니다.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기는 18에서 24개월이에요. 배변 훈련을 위해서는 복잡한 신체적, 심리적 준비가 필요한데 신체적 준비 어떤 게 필요해요? 항문과 요도 관략근의 수의적 조절 기능이 잘 되는지를 봐야 돼요. 대개 22에서 30개월에 완성됩니다. 자, 2시간 정도 소변을 보지 않고 기저귀를 적시는 횟수가 줄며 낮잠을 자는 동안 소변을 보지 않습니다. 보유하는 능력이 생기는가? 장 운동이 규칙적인가? 앉고, 걷고, 쪼그려 앉는 것과 같은 전체 운동 기술이 가능한가? 습득 가능한가? 옷을 벗을 수 있는 미세 운동 기술이 발달되어질 수 있는가? 자세를 취할 수 있고 미세 운동 가능한가? 신체적인 준비입니다. 자, 정신적인 준비.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운 느낌을 인식하는 것. 기저귀가 적거나 대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있을 때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의사 전달할 능력이 있는 것. 적절한 행위를 모방하고 지시에 따를 정도로 인지적 기술이 있는 것. 이것이 정신적 준비가 되겠습니다. 자, 유아의 특징, 분노 발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좌절되는 상황이나 내재된 스트레스가 외부로 폭발되는 유아의 정상적인 삶입니다. 떼쓰면서 갑자기 드러눕죠. 분노 발작이에요. 그럼 이 분노 발작을 어떻게 다루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동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작은 충돌은 무시해요. 큰 충돌만 가려내고요. 원하는 것을 무조건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에요. 분노 발작이 일어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원하는 것을 들어주게 되면 그 분노 발작이라고 하는 행위가 강화되기 때문에 걔가 원하는 것을, 이 아이가 원하는 것을 무조건 충족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뭐에? 감정의 조절을 통해서 편하게 해주는 것. 왜냐면 스트레스가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에, 이 감정에 포커스를 좀 맞춰주라는 얘기예요. 분노 발작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행동을 할 때마다 칭찬한다. 강화시켜주라는 거죠. 거부증. 무조건 싫어. 안 해. 합니다. 왜냐면 아이가 자율성을 찾아가는 시기거든요. 모든 요구에 아니요 라고 대답하거나 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이런 반대적인 행동을 하면서 자기는 성취감, 기쁨을 느껴요. 그래서 역시 이럴 때도 선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좋죠. 뭐 할래? 아니? 이거 할래? 아니? A 할래? B 할래? 라고 얘기를 하면 아니라는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는 겁니다. 자, 디귿과 리을이 나타나요. 디귿은 같은 컵, 같은 수저를 사용하는 동안 동일성이 지속되는 것. 우린 얘를 의식주의라고 얘기합니다. 꼭 이 이불에 자야 돼. 꼭 이걸로 양치해야 돼. 자신만의 의식주의가 있습니다. 동일성 지속. 동일성이 깨지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유아는 제멋대로 행동하게 되면서 뭐 하게 돼요? 퇴행하게 돼요. 퇴행의 의미가 뭐냐면 지금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지금 내가 이 시기에 스트레스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 스트레스가
어떤 시기로 돌아가려고 해요? 현재와 같은 갈등이 없었던 시기에 이전의 초기 발달 단계로 돌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식주의 그리고 퇴행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이 스트레스가 없는 시기 이전의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퇴행입니다. 자, 문제 2번으로 갑니다. 학년 전기 아동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괄호 안에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자, 학년 전기, 인지 발달. 이때는 피아젯이 얘기하는 전 조작의 사고입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하고요. 비약적 추리를 하고요. 모랄론이 있고요. 논리적인 추론을 하는데 이때 정말 가설을 설정하고 연역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논리적인 추리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런 개념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해요. 반대편에 대한 개념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이 정도의 논리적 추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심리사회 발달. 니은을 발달시키기도 하지만 제한된 선을 넘는 행동을 할 경우에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디귿을 느끼기도 합니다. 심리사회의 발달이에요. 에릭슨의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학년 전기, 솔선감을 발달시킵니다. 하지만 이 솔선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죄책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솔선감 대 죄책감이라고 얘기하죠. 솔선감과 죄책감에 대한 감정을 구분하면서 아동은 양심, 초자아가 발달을 떼게 돼요. 포인트 잡으셔야겠죠. 틀린 것, 옳은 것, 나쁜 것, 좋은 것에 대한 배움은 도덕적 발달의 시작이 됩니다. 도덕 발달입니다. 다른 사람을 만족시키기를 원하고 행동에 대한 동의를 얻기를 바랍니다. 도덕적 판단은 체벌과 보상을 통해 배운 옳고 그름을 통해서 얻게 돼요. 영적 수준, 행동을 그대로 따라서 묘사를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있고, 놀이, 이때는 연합놀이를 한다고 했어요. 모여서 같이 놀지만 규칙, 조직 없습니다. 목표 없어요. 모방적이고 극적이고 상상적인 놀이를 즐겨합니다. 문제 3번이에요. 다음은 유아와 학년 전기의 아동에게 자주 발생하게 되면 요충증에 대한 교육 자료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요충증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A에 대해서 각각 쓰시오. B가 나타나기 전 C의 검사 방법과 검사 시기,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내용, 밑줄 친 D의 이유. 요충증, 이거 기출된 바 있어요. 보세요. 얘 어떻게 감염돼요? 요충 R을 삼키거나 흡입했을 때 감염이 시작되는데 심한 학문주의의 소양증이 나타납니다. 굉장히 가려워요. 그럼 아이들 긁죠. 그럼 손톱에 얘가 끼죠. 물건을 만지죠. 다른 사람이 이 물건에 손을 댔어요. 그리고 막 갖다 대요. 삼키죠. 흡입하죠. 그러면서 감염되는 겁니다. 자, 심한 학문주의의 소양증이 왜 나타나냐고 물어봤어요. 체내에 들어온 R은 상부 장관에서 부하가 되고 성숙하게 되고 장례를 돌아다니다가 짝짓기를 끝낸 후 암컷 성충이 항문 밖으로 이동해 알을 낳습니다. 피부와 점막 표면에 요충이 이동하게 되면 그 부위에 심한 소양증이 초래돼요. 항문 밖에 알을 낳는다. 피부와 점막 표면에 요충이 이동하면 심한 소양증을 나타내게 된다. 항문 주위의 피부염, 소양증으로 인한 2차적인 박리, 긁어서 그래요. 만약 요충이 이동한다면 질과 요로 감염까지 생겨날 수 있습니다. 진단평가, 테이프 검사,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 투명한 테이프를 고리 모양으로, 그리고 접착면이 바깥으로 오도록 합니다. 서랍재 끝에 동그랗게 붙인 후 아동의 항문 부위에 꽉 눌러서 알을 수집할 거예요. 항문 주위에 알을 낳아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테이프를 겉면이 끈적하게 해서 항문에 꾹 눌러서 알을 채집하는 거죠. 언제 하는 것이 좋아요? 아동이 깨어나자마자 밤에 이동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변이나 목욕을 하기 전에, 배변이나 목욕을 하면서 알이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메벤다졸 2세 이하에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파르비늄 파모에이트
팩트라고 하는 이 약물은 부모에게 대변과 구토물을 밝은 붉은색으로 착색시킨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약물과 접촉한 피부나 옷도 착색시킨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항기생충 제제의 용량은 기생충을 완전히 박멸시키고 재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주간 계속해서 사용해야 되고 2주 뒤에 두 번째 용량을 복용해야 됩니다. 모든 가족 구성원들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왜요? 매우 심한 소염증이 나타나는 항문 부위를 아동이 긁게 됩니다. 알들은 손에 달라붙게 됩니다. 손톱 밑에 묻게 됩니다. 이 요충알들은 몸 밖에서 1에서 2일간 생존하면서 접촉한 모든 가족에게 쉽게 감염시킬 수 있어요. 요충증이었습니다. 자, 챕터 5로 갑니다. 이번에는 학령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학령기 아동의 가족 중심 간호. 문제 1번입니다. 자, 다음은 학령기 아동의 특성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괄호 안에 기억부터 비읍에 해당하는 내용, 그리고 밑줄 친 A, 빗줄 친 B를 5가지, C를 6가지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령기,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에 대한 특징입니다. 치아 건강. 첫 번째 연구치는 6세경에 유치 어금니 후방에서 나타나게 되고, 다른 연구치는 유치가 탈락된 다음 유치의 발생 순서대로 나기 시작합니다. 인지 발달, 피하대세 인지 발달. 6세경부터 아동은 학년전기의 자기중심적 관점에서부터 학령기에 개방되고 융통성 있는 관점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의 아동을 뭐라고 얘기해요? 이때 시기를 우리는 구체적 조작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 조작기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한 덩어리의 찰흙은 공 모양이나 줄 모양으로 말려도 같은 양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가역적인 사고. 공 모양이든 줄 모양이든 얘가 될 수 있고 얘가 될 수 있어요. 사물의 외형이 변해도 길이, 양, 무게, 면적, 부피 등을 변하지 않고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다. 보존 개념. 보존 개념에는 일련의 발달 순서가 있다. 크기에 대한 보존 개념이, 그 다음에는 무게에 대한 보존 개념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피에 대한 보존 개념이 완성됩니다. 보존의 개념을 습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 객관적인 실제를 구분할 수 있고 연역적 방법을 사용할 수 있고 추리, 논리적 사고 가능하고 태도와 가치체계를 형성할 수 있고 진리의 존속성, 영구성을 알게 되면서 자아 개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다른 특성, 전체로 신축성 있게 사물을 지각하고 자기 자신의 시각에서 타인의 시각으로 옮겨서 지각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탈중심화. 비슷한 특성끼리 모으는 것 분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 시간에 대한 개념. 자기중립성이 약화되면서 추상화, 개념화, 추리, 판단의 사고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고력과 추리력. 친구나 성인과 협동할 수 있고 급속히 팽창하는 인지력, 의사소통력으로 사회적이 됩니다. 사회적 행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아동 중기의 현저한 특징 중 하나는 형식화된 집단이나 클럽을 형성해서 그 구성원에게 규칙 준수를 요구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놀이는 협동놀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뭘 형성해요? 또래 집단을 형성해요. 발달 특성과 관련된 학령기 아동에게 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 학령기 아동에게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더라. 그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체적 손상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즐기면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관심이 많고 환경 조절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아직은 미숙합니다. 위험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고 뼈의 성장이 근육의 성장보다 빨라 전반적으로 운동 조정 능력이 아직 미숙하게 돼요. 또래의 역량으로 그들의 능력 한계를 벗어나는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통찰력과 예견력이 부족하고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서 행동하는 시기입니다. 쓰세요. 아주 과거 기출이긴 하지만 출제된 바 있습니다. 신입생이 아닌 아동이 학교와 관련된 극심한 불안이나 두려움으로 학교 가는 것을 거부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학교 공포증이라고 얘기해요. 자, 학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학교 가기 싫어해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가 신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픈 거죠. 근데 학교 안 가도 돼 한 그 즉시 그 증상은 사라집니다. 1차적 목표는 이 아이가 학교로
복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학교로 영영 못 돌아갈 수 있어요. 학교로 복귀시는 것이 1차적인 목표가 됩니다. 학교 공포증에 대한 얘기예요. 이번에는 청소년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잘못된 내용 2가지 찾으래요. 기억에서 비읍에 해당한 내용을 차례대로 쓰시오. 미음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방어기제 A의 명칭과 개념, B의 10가지를 쓰고 C와 D를 각각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이 나오죠. 태나 단계가 나옵니다. 이거 2번이나 반복해서 기출됐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뭐가 똑같이 나왔어요? 이 그림 그대로가 나왔어요. 그림 그대로. 남자, 여자. 이 순서까지요. 기억. 9.5에서 13.5, 13.5에서 17. 나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얘는 고환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단계를 얘기해요.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9에서 13, 12에서 18. 얘는 유방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림 그대로를 기억하셔야 돼요. 2차 성징의 발달 단계와 생식기 발달은 성적 성숙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고 태너 단계로 설명할 겁니다. 남자는 고환, 음경, 음낭, 음모의 성장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여자는 유방, 음모 성장에 따라서 단계를 나누게 됩니다. 남자, 사춘기와 성적 성숙은 고환, 음경, 정자 형성, 정액 사정으로부터 시작되고 음경의 성장이 시작되고 나서 1년 후부터 성숙된 정자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고환의 확대는 10에서 13세부터 시작해서 18세까지 일어난다는 거. 자, 여자, 첫 번째 여성의 성숙 신호는 유방의 발달, 다음으로 음모 성장이 나타나는데 평균적으로 약 11에서 14세까지 나타나게 되고 초경에 대한 얘기, 사춘기와 성적 성숙을 의미하게 되고 유방의 발달이 시작되고 나서 약 2년 후 급성장기에 최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태너 단계에 관련해서 특징들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청소년기 인지 발달 PRS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청소년기는 형식적 조작기야 라고 얘기했어요.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 사고를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 왠지 그럴듯해 보이지만 자, 구체적인 사건이나 행동에 대해서만 논리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면 얘는 형식적 조작기가 아니에요. 자, 구체적 사물을 넘어서 상징화하고 가설까지 세우고 그것을 검증하고 답을 찾아갈 수 있게끔 사고를 확장하고 추상화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 대해서 현실적이고 추상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을 고려해서 선택권을 가지고 가장 좋은 해결책을 결정할 수 있어요. 대안이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얘도 있어. 뭘 선택할까 이걸 생각할 수 있으려면 얘를 선택했을 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이게 가능해야 되잖아요. 이런 가설 설정이나 추론이라던가 결론을 내리는 것까지 확장된 사고가 필요해요. 그것이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자, 그리고 인과관계나 추상적인 언어 활용을 다룰 수도 있죠. 추상적인 거 가능해요. 사회심리적 발달. 자, 사회심리적 발달. 에릭슨은 이 시기에 완전히 미음을 확립해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 뭐예요? 정체감이에요. 주체성이에요. 아니면 부정적인 측면 역할운동입니다. 자신만의 정체감을 쉽게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료 집단이나 존경하는 위인이나 영웅에게서 뭘 해요? 동일시를 하고자 합니다. 그 동일시에 대한 개념. 개인이 어떤 집단과의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해서 거기서 자신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자아와 초자아의 형성에 중요하게 되고 성격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쉽게 획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존경하는 위인이나 영웅,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는 그 동일시 과정을 통해서 정체감을 발달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일시의 대상을 찾으려고 합니다. 도덕성의 발달 특성. 형식적 조작기에서 5단계, 6단계, 콜버그가 얘기하는 5단계, 6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은 맞아요. 자, 5단계, 법 질서를 거의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6단계, 의식적인 결정과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원칙에 중점을 둔다. 5단계 봅시다. 법
질서를 거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본다. 악법도 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5단계가 아니라 몇 단계예요? 4단계죠. 그럼 5단계는 뭘 얘기해야 돼요? 사회계약과 관련된 얘기가 나와야 합니다. 규칙이나 법칙은 상호 간의 이익과 협조와 발달을 위해서 설정해야 돼. 이런 얘기가 들어와야 돼요. 사회계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와야 합니다. 자,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하비거스트가 얘기했어요. 헤비거스트가 청소년기의 발달과업 10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남녀 동년배와 보다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성 획득하고 자신의 체격을 인정하고 자신의 성 역할을 수용하고 부모나 다른 성인으로부터 독립심을 기르고 경적 독립을 준비하면서 직업을 준비하고 선택하고 결혼과 가정생활을 준비하고 국민으로서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하면서 행동 지침으로 도덕적인 가치체계를 기른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청소년기에도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있습니다. 자기중심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가 탈중심화 했다가 근데 청소년기에 또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온다고요? 네, 나옵니다. 자, 기출문제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가 나와요. 그 자기중심적 사고 2가지를 쓰고요. 설명해 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청소년기에 자기중심적 사고 2가지, 상상적 청중과 개인적 우화입니다. 상상으로 날 지켜보는 청중을 만들어내요. 자, 과장된 자의식으로 인해서 자신은 타인의 집중적인 관심과 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믿는 것이다. 상징적 청중 척도에서 높은 점수를 보이는 청소년은 부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는 경향이 있다. 아니, 내가 이 옷을 입고 밖에 나가도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아요. 근데 마치 모든 사람이 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둔다면 부정적일 수밖에요.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개인적 우화예요. 개인적 우화는 자신은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이나 경험 세계는 다른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믿는 것으로 개인적 우화, 청소년들의 자기 과신에서 비롯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 현실 검증 능력이 생기면서 자신과 타인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정립하면서 사라질 수 있게 돼요.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청소년기의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쓰고 서술하시오 한 바가 있어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테너 단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아의 그림, 남아의 그림 무조건 기억해 주셔야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 그 자체로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얘가 뭘 얘기하는지 각각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초경 보이시죠? 2, 3, 4, 5 유방과 음모가 여아의 발달적 단계를 나타내게 됩니다.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자, 여기 보면요. 성장 등급과 그리고 음모 이거 보이시죠? 단계를 나타낼 거예요. 이렇게 볼게요. 신장의 급성장을 보이는 시기 거의 맞물려 가는 게 유방이죠. 끝나는 시기와 거의 맞물려 가는 게 음모죠. 얘요. 급성장과 거의 맞물려 가는 게 음경입니다. 거의 끝나가는 시기와 맞물리는 게 고환이에요.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문제 2번입니다. 자, 다음 보기와 같은 특징을 나타내는 바이러스 증후군의 명칭을 쓰시오. 자, 쉰목소리, 개 짖는 소리 얘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다 바로 나와야 돼요. 쉰목소리, 개 짖는 소리 같은 기침, 비강 분비물, 인후통, 미열, 숨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숨쉬기가 힘드니까 빈맥 나타날 거고요. 빈호흡 나타날 거고요. 호흡 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 저산소증으로 인해서 뇌로, 신경계로 충분한 산소 공급 못 해주니까 중추신경계 감소 증상이 나타날 겁니다. 목, 늑간급, 그리고 흉골 조직의 견축.
그러니까 숨쉬기가 힘드니까 호흡 보조군을 정말 열심히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숨을 쉴 거거든요. 이런 모습을 보여요. 좁은 기도를 통과하는 공기에 의해서 호흡음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추운 계절 밤에 잘 일어나요. 호흡 촉진을 위해서 고습도 환경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사용해요? 산소 텐트를 사용합니다. 자, 이러한 증상과 관련된 증후군을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크룹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크룹 증후군에 대해서도 정의하셔야겠습니다.